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경찰에 공개 출석했습니다. 자금 유용이나 정치권 로비 등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엔 곽 의원이 화천대유 핵심 인물들에게 후원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천대유에 근무 중인 박영수 전 특검에 따른 화천대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위층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층간소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도 전화하고 엄청 예민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개식용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청각장애인을 도와주는 도우미 견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화 명령을 알아듣는 안내견인데 상대적으로 생소하다 보니 공공장소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중국이 석탄 부족으로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선 코로나19로 공급망이 붕괴되며 기름 대란과 물류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처음 언론 앞에 섰습니다.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은 김 회장, 정치권 로비가 있었는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왜 퇴직금을 50억 원이나 줬는지, 빌린 회사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 각종 의혹에 해명을 내놨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대법관 등 고액의 법률 고문단을 구성한 이유에 대해선 좋아하는 형님들이라며 친밀함도 나타냈는데요. 해명은 해명일 뿐이죠. 따져봐야 할 대목도 많습니다. 먼저 김만배 씨 발언부터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겁니다. 김 씨는 화천대유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정치권 개입이라는 의혹에 관련해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까지 회사 돈 473억 원을 장기 대여금으로 인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불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돈의 사용처도 소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사업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들에 대해서 갖고 이러는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원래 9월서부터 상환하기로 했는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이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중 산업재해를 입은 데 대한 위로금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그분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곽 의원의 아들은 2018년부터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생겼으며 어지럼증 때문에 수차례 쓰러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와 천화동인 관계자 1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를 통해 배임과 횡령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여전히 아들을 소개만 했을 뿐 본인은 화천대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화천대유 핵심 인물들로부터 정치 후원금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인 한도액 500만 원을 꽉 채웠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공개하는 국회의원 후원금 고액 후원자 명단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은 지난 2016년과 2019년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로부터 500만 원씩 후원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자인 남모 변호사와 5호 소유자인 정모 회계사가 500만 원씩을 후원했습니다. 500만 원은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낼 수 있는 연간 최고 한도액입니다. 남 변호사 부인과 같은 이름도 500만 원 후원금 명단에 있어
동일인일 경우 화천대유와 관련된 후원금은 2,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 2015년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다음 해인 2016년부터 후원이 이뤄지면서 거액을 개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연달아서 했다는 것은 모종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실은 후원금 목록은 정리하지만 고액 후원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화천대유 관련 인물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회의원실 설명은 달랐습니다. 500만 원 고액 후원자들은 별도 관리한다며 때마다 감사 전화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이 모를 리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이 화천대유에 취직한 유명 인사의 자녀가 또 있죠. 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도 최근까지 근무했는데요. 이 퇴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 퇴직금 액수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석 달 전에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그새 많이 올랐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 올해 6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로 2018년 최초 분양 당시 7억여 원 안팎에서 분양됐고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정도 수준에서 분양받은 걸로 알려지는데 현재 호가는 15억 원 안팎에 이릅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이라며 법규에 따른 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고 대금은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해 납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입주자 공고 등 공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던 아파트라고 해명했습니다. 건설회사가 추가 입주자 공고를 하고도 남는 물량은 시행사가 자체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익 추구를 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의 업무 처리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법인의 목적은 뭐예요? 부동산 투자 개발에서 이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특정 개인한테 주나요? 화천대유에서 보상팀 직원으로 근무한 박 전 특검의 딸은 퇴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사회나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분 아직 퇴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입사 시기가 같아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정치권은 연일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게이트라는 야당의 공세가 거셌죠.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건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민주당의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가릴 것 없이 다 특검으로 밝혀보자고 맞섰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31살짜리가 6년 일하고 50억을 받는 이런 상황을 떳떳한 노력의 대가로 강변하고 있는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에게 김기현 대표는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특검 도입을 외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검찰과 경찰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지사 측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 캠프는 곽상도 의원이 마치 이 지사가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발언했다며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곽 의원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와 곽 의원을 함께 특검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특검과 국정조사를 계속 회피한다면 민주당은 역대급 일확천금 부패 사건의 공범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곽 의원에 대해서는 성급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도부는 자진 탈당을 받아들였고 초선 의원 7명은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당내 대장동 게이트 측위는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지사 지지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의혹이 풀린 건지 사회부 최주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김만배 씨요. 얼마 전까지는 뭐 경제지 기자였다죠. 왜 핵심 인물인 겁니까? 이 화천대유를 실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전모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 아닐까 이런 추측 때문인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오늘 김 씨는 이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직접 언론 앞에 서서 해명하겠다 이런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 검찰과 법원 출입 기자를 하면서 두터운 법조계 인맥을 쌓아왔던 김 씨.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지만 경영과 관련해서는 어떤 직함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천대유의 등기부 등본에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오늘 하나하나 해명을 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좀 점검을 해가면서 실체로 접근을 해보죠. 예. 자, 먼저요. 이 자신이 뭐 고문이나 자문 변호사로 영입했던 전직 검찰총장, 특검, 대법관 등 이 법조계 인사 본인이 부르는 호칭이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형님들이라고 불렀는데 관련해서 직접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랑 친하게 제가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귀감이 되시고 또 심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멘토 같은 분들이라 모셨는데 그분들에게 뜻하지 않게 이런 구설에 휘말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 형님이나 멘토, 이 법조계 취재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이 정관계 인사들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형님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나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는 연봉 2억 원을 고문료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이 박 전 특검의 딸 그리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채용했었는데 두 사람은 각각 대장동 아파트 분양 논란 그리고 50억 퇴직금 논란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김만배 씨는 오늘 또 이 대가성이 없는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자세한 해명이 없어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어제 오늘 이제 가장 화제가 된 이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부분도 해명을 했는데 여전히 구설에 올랐어요. 맞습니다. 일단 김 씨의 해명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이 퇴직금이 한 5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회사가 계속 성과가 있으니까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이 50억 원, 이 퇴직금의 성과급, 그리고 이 산업재해 보상 등을 합친 돈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가지 지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밝히는 이 건강 문제, 사실 의학적으로 조금 더 따져봐야겠지만 재직 기간이나 아니면 급여 수준을 고려했었을 때 50억 원은 조금 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다른 문제는 통상 산재도 이 근로복지공단 등의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날 경우에 공단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왜 화천대유가 이 퇴직금에 산재 보상금을 반영했는지가 이유가 분명치 않은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오늘 김만배 씨가 경찰에 출석한 이유는 뭡니까? 이 김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대여금 때문인데요.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 씨는 이 473억 원을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빌렸습니다. 김 씨는 이 돈을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없다라면서 운영비로 썼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경영자 직함이 없는 대주주가 이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화천대유 운영비로 쓰려고 빌렸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돈이 운영비로 쓰인 게 맞는지 그리고 화천대유 법인이 대주주에 빌려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 자금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공수처, 검찰도 이제 수사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관련 고소나 고발건이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에까지 모두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의 이 허위사실 유포 의혹이나 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업무상 배임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강제 수사에 나선 수사기관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서로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영 기자였습니다. 시중은행이 잇따라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있죠. 잔금 대출까지 옥죄면서 이미 입주를 앞둔 사람들도 잔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만 하나씩 끊기는 것은 아닌가 걱정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현장에서는 대출 절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도금 대출하면은 잔금 대출까지 은행에서 이어서 작년에 해줬었거든요. 중도금 대출 받은 다음에 원금 대출로 받았을 때 법이 바뀌었다는 등 한도가 있어서 소송되면 더 이상 소지할 수가 없어요. NH농협은행이 지난달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중단한 데 이어 KB국민은행도 29일부터 잔금대출 한도를 축소할 예정이어서 입주 예정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분양가나 KB시세, 감정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기준이 돼 대출 가능한 금액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일부 청약자는 입주 시점에 잔금대출을 받아 중도금 일부를 갚고 잔금을 치르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런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실정이고 현황저축이자 한들 대출 규제 때문에 당첨이 돼도 걱정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 입장에서는 필요한 금액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 비투를 하는 가수요를 막겠다는 건데 실수요자들에게 불똥이 튄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국민청원 글에는 8,000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이 알짜 부동산을 쇼핑하듯 쓸어가는 현실입니다. 올 상반기 외국인 부동산 매수의 70%가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투기 지역인 서울 마포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시세는 약 18억 원. 제한선인 15억 원을 넘겨 부동산 담보대출은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다릅니다. 해외에서 대출받아 송금할 경우 국내 규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확인이 어렵고 1가구 2주택 같은 보유주택 파악도 힘들어 세금을 더 매길 수도 없습니다. 또 군사시설과 문화재 같은 일부 보호구역을 빼곤 신고만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 국내 아파트 매입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도 상반기까지 총 2,778건으로 연말까지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외국인 매수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70%가 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아파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수도권 알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출 규제 등에 발묶인 사이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규제가 전혀 없이 자유롭게 완전 소유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는 취득세 강화나 양도세 감면 폐지 같은 외국인 부동산 규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이제 국민 주거 형태의 절반이 된 아파트지만 공동생활에서 비롯되는 사건과 불편함도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층간소음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죠. 오늘 새벽 여수의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이 위층 집에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통로를 경찰 출입 통제선이 막고 있습니다. 과학수사 요원들이 사진을 찍으며 현장 감식을 벌입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30대 부부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오늘 새벽 0시 30분쯤. 남성은 위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항의하러 올라와 언쟁을 벌이다가 준비해간 흉기를 꺼냈습니다. 결국 위층 30대 부부가 숨을 거뒀고 숨진 부부 집에 와 있던 60대 친정부모도 크게 다쳤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좀 이렇게 좀 잠을 쓸줄 아마 그랬는가 봐. 아마 감정이 아마 격화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남성은 범행 뒤 아래층 자신의 집으로 내려와 112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예전부터 위층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위층집 소음 문제로 112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문의하라고 남성에게 안내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도 전화하고 엄청 예민하시고 남들한테 한 번도 흩어지 않았고 그 둘이 욕을 한 적도 없어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숨진 부부는 평소 퇴근이 늦어 친정부모가 자녀를 돌봐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신경 쓰고 저기로 간지를 하더라고요. 아, 층간소음을? 예, 하도 그랬다니까.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 신청은 4만 2천여 건으로 2019년에 비해 1만 5천여 건 증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배송과 배달 문제도 지속적인 갈등 소재입니다. 인천의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내 오토바이 배달을 중단시키며 배달원들이 배달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김은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아파트 단지. 외부인은 1층에서 세대 호출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지상이 아닌 지하 주차장으로 다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상 도로를 없앤 이른바 공원형 아파트. 주민들은 배달 오토바이가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상 차량 통행을 금지한 원래의 규정을 지켜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운동도 많이 하고 산책도 많이 하고 애들도 많고 하는데 그 사이를 지고 다니니까. 애초부터 들어오지 마시도록 계속 안내해드렸어요. 근데 계속 불법적으로 들어오시니까 이번에 조치가 좀 강화가 된 거고요. 배달원들은 결국 배달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지하 주차장 주행이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굉장히 미끄럽고 비 오는 날에는 경력이 많은 사람들도 자주 미끄러져요. 사고가 나면은 그걸 누가 또 책임져 주진 않아요. 이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아파트 측도 지상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앱에 이 아파트 단지를 배달 제한 구역으로 공지한 음식점도 있습니다. 주차장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넓어서 차들이 쌩쌩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률이 높고. 공원형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배달 오토바이의 지상 통행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반려견에 관한 주목할 만한 정책안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유기견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됐는데 자세한 내용 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초복을 맞아 열린 개식용 반대 집회.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청와대 반려견 토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반려동물 식용 금지를 위해 단계적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던 문 대통령. 오늘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개를 식품 원료로 조리 유통하는 건 불법이지만 개 식용 자체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는데 도축과 유통을 다루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또 빠져 있어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문 대통령이 이제라도 금지의 목소리를 내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 도살, 식용 금지를 담은 동물보호법 발의는 됐지만 아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채널A는 그동안 유기견 문제와 관련해 중성화와 등록제 강화를 보도해왔는데 정부는 오는 30일 총리 주재로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주말인 어제 검사 건수가 적었는데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300명을 넘었습니다. 확산세를 잡기 위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난 고령층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됩니다. 다른 연령에 대한 계획도 나왔는데 허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다음 달 5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10월부터 추가 접종 대상이 되시는 분은 지난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하신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의 이용, 입소자, 종사자입니다.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74세 이하 고령층은 별도 안내에 따라 부스터샷을 순차 접종합니다. 급성 백혈병 환자처럼 면역력이 낮은 18세 이상 성인은 예외적으로 접종 후 2개월만 지나도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접종 대상에 고령층이 우선 포함된 건 이미 접종을 마친 고령층에서 최근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데 시간이 지나 백신 효과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델타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백신이 한 4개월이 지나면 예방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요. 또 12일부터는 코로나 치료병원 의료진 6만 명을 시작으로 요양병원 종사자와 일반 병원 근로자들이 추가 접종을 하게 됩니다. 75세 이상 고령층과 이미 화이자로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화이자를 접종하고 나머지는 화이자와 모더나 가운데 하나를 맞습니다. 한편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2까지 소아청소년 277만 명과 임신부도 다음 달부터 자율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이 낮아질수록 부작용에 비해 접종 이득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어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접종을 권할지도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거리두기 이후 결혼식도 어려워졌지만 아예 사적 모임으로 분류되는 돌잔치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도권에선 오후 6시 이후엔 최대 6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다 못한 돌잔치 업계 관계자들이 상복을 입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조화로 장식한 검은색 운구차 앞에 상복을 입은 여성이 서 있습니다. 여성이 들고 있는 건 돌잔치 자영업자라고 적은 영정액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돌잔치가 사실상 금지돼 관련 업계가 고사할 상황이라고 호소하러 나선 겁니다.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오후 6시 이후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까지만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아기, 할머니, 할아버지, 외가, 친가가 다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7명입니다. 근데 그 7명을 못하기 때문에 돌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돌잔치 연합회 회원 300여 명은 절박한 업계 상황을 알리려고 돈을 모아 전광판 트럭도 빌렸습니다. 10개월 동안 영업 손실이 100%입니다. 돌잔치 업계가 최소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백신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 주실 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소한 직계가족은 모일 수 있도록 참석 가능한 인원을 늘려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결혼식 기준처럼 49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백신 인센티브 8명 해서 최소 16명까지 내외로만 풀어주시면 저희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업계 관계자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계속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자, 이번엔 대선 경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지난 주말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승리하면서 과반 득표에 한 발 더 다가갔지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41만 표를 추가하면 결선 없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를 저지해야 하는 이낙연 전 대표 측, 부동산에 민감한 수도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이슈 바람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속에서도 누적 득표율 53%를 기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다음 경선지인 제주로 향했습니다. 쪽에서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겠고 저는 최선을 다하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여야 거의 1대1 구도로 아마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 지사는 몸을 낮췄지만 캠프는 결선 없는 본선행을 자신했습니다. 향후 남아있는 그 경선 일정들을 감안하면 지난 문재인 후보가 받았던 그 수치에 상당히 근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번 민주당 선거인단은 지난 대선 경선과 비슷한 총 216만여 명입니다. 투표율을 70%로 가정할 경우 과반은 75만 6천 명으로 이 지사가 41만 표를 더 받으면 과반을 넘겨 본선 직행이 가능합니다. 호남 경선에서 이 지사의 과반 저지에 실패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중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 책임을 다할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주말 경선이 치러질 부산 울산에서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킨 모든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겠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서울 등 수도권은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만큼 대장동 이슈가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심의 핵심은 여기서 그냥 이 경선을 끝내기에는 뭔가 조금 더 봐야 되겠다. 끝났다고 덮어버리잖아요. 넌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이번 주 선거인단은 59만 명이고 다음 주 선거인단은 60만 명입니다. 투표율을 감안할 때 결선행 여부는 다음 주에나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상황도 볼까요? 어제 저희 채널A 주관으로 열린 3차 토론회 아주 뜨거웠는데요. 이 각자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보들은 오늘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TV토론회에서 안보 관련 질문에 말문이 막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여정이가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래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윤석열 캠프 측은 토론이 끝난 뒤 작게 5015는 국가 기밀이라며 토론회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격했습니다.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에 윤 전 총장은 오늘 공개 일정 없이 내일 4차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도 윤 전 총장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안보의 기본 상식인데 그건 대통령으로서 기본은 다 알아야 돼요. 그건 이미 군사기밀 운운하는데 택도 아닌 소리가. 당초 잡혀있던 여성 공약 발표는 취소했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특정 성별 공약이 남녀 갈등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약층으로 꼽히는 여성보다 주요 지지층인 2030 남성 표결집에 더 무게를 뒀다는 관측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로 내려가 배신자 프레임 극복에 나섰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의 지지를 못 얻으면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 전 의원은 어제 토론회에서도 윤 전 총장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린 45년 구형이 정당했는지 묻고 홍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을 비하한 발언을 언급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11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최근 인기 많은 드라마 제목 아닙니까? 네, 비슷한데 아닙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50억 게임입니다. 저도 그 패러디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이 곽상도 의원 아들 이야기죠? 맞습니다. 곽 의원의 아들은 고액 퇴직금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자 스스로를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일 뿐이다. 이런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사람은 따로 있고 자신은 직원으로 일만 했다는 해명입니다. 이 드라마는 돈 때문에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상금을 두고 이제 목숨을 건 게임을 벌이는 내용인데요. 네. 이 곽 의원 아들이 그런 극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들이 겨우 월급 250만 원을 받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고 두둔했던 아버지 곽 의원에 이어서 아들의 해명까지 화를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장동 게임의 말, 대장동 게임의 구성사가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징어 게임 속 패자에겐 죽음만이 주어졌지만 50억 게임에서 나올 땐 퇴직금 50억이 계좌로 쏘아졌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언급한 게 이 부메랑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매를 번다, 열심히 일하면 50억을 버느냐 이렇게 지적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는 50억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오징어 게임의 말이라면 대다수 서민은 오징어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네, 뭐 지금 보고 있는 저건 패러디물인가요? 네, 오징어 게임 글자를 바꾸고 곽상도 의원과 아들의 얼굴을 합성한 건데요. 공감을 받을 수 없는 비유는 오히려 공분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시죠.
자, 이건 못 참아. 여야 대선 주자들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주자들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넘어간다 하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요. 차분한 성품이 강점인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오늘 발끈했습니다. 최소한 이낙연 후보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마구 하십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완주 의지를 이제 강조한 건가 본데요. 이 질문자가 미안해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도 유독 예민한 사안이 있죠. UFO 있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점은 믿으세요? 점요? 점 없다니까.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이제 신체 검증까지 받았던 그 내용이군요. 네. 자, 이 야권 후보들도 토론해 보니까 못 참는 부분이 있던데요. 네, 검사 출신 윤석열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친정 얘기에 찬스 발언까지 썼습니다.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이렇게 더럽게 썩었나. 일반적으로 판검사를 지칭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묵묵하게 아니 화천대유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 출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뭘 그러세요? 솔직한 매력을 강조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거짓말 공격에 발끈했습니다. 춘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향단이었다. 그거는 국민들이 그래 생각했다는 그 뜻이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요. 그거는. 마시 봐요. 일관되게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듣기 싫고 또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질문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럴수록 발끈하기보다는 인내하며 설명하고 또 설득하는 모습도 대통령의 자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그런 발언 하나하나 국민들이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인기가 드라마를 보는 것을 넘어서 드라마에 나오는 각종 놀이를 따라해보는 유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놀이를 즐기는 해외 스타들의 모습 이현용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세계적인 메타버스 게임 속에 등장한 오징어 게임입니다. 국산 드라마 속 한국의 놀이가 하루 4천만 명 넘게 이용하는 게임 속 콘텐츠로 제작된 겁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의 전 세계 TV쇼 부문에서 나흘째 인기 1위를 차지했고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도 6일째 정상에 있습니다. 드라마로 놀이를 배운 각국 시청자들은 패러디 영상 올리기에 빠졌습니다. 필리핀의 한 대형 쇼핑몰에 설치된 술래 인형은 놀이터가 됐습니다. 드라마에 나온 달고나와 도시락 만들기가 인기를 끌면서 오징어 게임 따라하기는 열풍이 됐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미션 임파서블 주연 사이먼 페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제시 린가드의 시청 인증에 이어 넷플릭스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정재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헬로윈데이 복장으로 이정재가 입은 체육복과 얼굴을 가린 진행요원 복장이 판매될 정도입니다. 기존 서바이벌 게임 장르에서 보지 못한 한국의 독창적인 골목길 놀이와 인간성 회복을 강조한 메시지가 신선한 충격을 던지면서 따라하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국회까지 입성했지만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생소하실 겁니다. 견종도 다양해서 공공장소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소리가 나면 이렇게 달려오는 경공, 청각장애인을 보조하는 도우미견입니다. 청각 도우미견과 함께하는 생활은 어떨지 현장으로 갑니다. 2살 때 고열로 청각을 잃은 원서연 씨. 옆에 구름이는 전문 청각 보조견 훈련을 거쳐 지난 2018년부터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연 씨의 각종 수어 명령에 구름이가 반응합니다. 구름이는 음성이 아닌 수어에 대한 훈련을 받은 상태라 시선을 주인에게 둡니다.
또 초인종 소리부터 전자제품 알림음, 휴대전화 알람 등 각종 소리를 대신 듣고 주인에게 알려줍니다. 맞아요. 하지만 함께 집 밖으로 나서기가 두렵다고 전합니다. 출입 문제로 다툼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 때마다 일반 반려견이 아닌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이라는 확인증을 챙겨가지만 확인증을 보여줘도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도우미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려워가지고 미안해요. 다른 선생님이 만약에 강화실 내용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말씀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끔은 도우미견이란 설명을 하면 받아들여주는 곳도 있습니다.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그렇지. 그럼 뭐 데리고 와서 식사해도 되겠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겐 집 밖에서도 자동차 경적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대신 들어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청각이 말고 시력. 어느 사람들 끌고 다니거나 그것만 가르치는 전혀 관심 없으니까. 하지만 청각 도우미견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안내견을 환영합니다라는 표지가 붙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긴 하는데 장애인 보조견을 환영합니다라는 말이 더 통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연 씨는 세상의 소리를 대신 들어주는 구름이와 마음 놓고 외출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네. 영국에서는 기름 대란이, 미국에서는 휴지 등 생필품이 부족한 물류 대란이 벌어졌는데 양국 다 코로나로 인한 인력 대란이 문제입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차들이 꼼짝도 못하자 운전자들은 답답한지 경적까지 울립니다. 모두 주유소로 향하는 건데 한 도로는 수십 킬로미터 앞까지 주차장이 돼버렸고 주유소 앞에선 서로 기름을 넣겠다며 싸우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You know, I need a bit of petrol. If it all runs out, I'm stuck. How are we going to get to work? 영국 석유소매상 협회는 5,500개에 달하는 회원사 주유소 중 3분의 2 이상이 기름이 고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름 대란에 대해 BBC는 브렉시트와 코로나로 트럭 운전사가 부족해지면서 물류 이동에 차질을 빚었다면서 10만 명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들의 사재기에 주유 한도를 제한하는 곳까지 생기자 결국 영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외국인 트럭 운전자 5,000명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허용했습니다. 물건을 실은 수십 척 배들이 떠 있고 컨테이너 박스는 그저 쌓여 있습니다. 롱비치와 LA 항구는 전체 미국 수입품 4분의 1을 받는 곳인데 인력 부족으로 공급이 더딘 겁니다. Right now we have several hundred Halloween costumes that we could sell not right now that are stuck in the harbor. 미국의 한 대형마트도 결국 휴지와 생수 등 1인당 구매 물량을 제한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수요는 급증했지만 공급은 노동력 부족 등으로 병목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기업들이 추수감사절 등 대목을 앞두고 비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중국은 전력 대란에 빠졌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 공장 가동도 중단됐을 정도입니다. 여름 냉방철도 끝났는데 왜 가을철에 와서 전력이 부족해졌는지 사공성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정전으로 신호등이 멈췄고 가로등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내의 주요 도로 신호들이 마비돼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상점, 주택가, 고층 건물 할 것 없이 모두 불이 꺼졌습니다. 一般的饭店、旅店，啥的那都不行啊。尤其这边工人他那个还多，连吃饭地方都没有。 공장 가동도 중단됐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부품 공장은 물론 장쑤성에 있는 포스코 스테인리스 공장도 멈췄습니다. 때 아닌 가을 정전의 원인은 석탄 부족에 있습니다. 중국은 전기 생산의 70%를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데 최근 43%로 뚝 떨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석탄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호주산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호주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자 보복 차원에서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겁니다. 중국의 탈화석 에너지 정책도 한몫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전 세계에 푸른 하늘을 보여줘야 한다며 화석연료 발전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 블룸버그는 전력난이 심한 장수, 저장, 광둥석은 중국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이라며 중국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독일은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이 1위를 차지하며 메르켈 이후 16년 만에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2위와의 차이가 근소해서 아직은 지켜봐야 합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총선에서 25.7%의 지지율로 사회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Aber das ist eben auch sicher, dass viele Bürgerinnen und Bürger ihr Kreuz bei der SPD gemacht haben, weil sie wollen, dass es einen Wechsel in der Regierung gibt und auch weil sie wollen, dass der nächste Kanzler dieses Landes Olaf Scholz heißt.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민기사연합은 24.1%로 2위를 기록해 16년 만에 정권을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불출마에 새로운 총리 후보의 이딴 실책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라시아트가 노르트라인-베스팔렌 주 총리를 맡고 있거든요. 폭우가 일어난 그 지역이 바로 노르트라인-베스팔렌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지금 사태에서 가장 방역 실적이 안 좋은 곳이 또 그쪽이거든요. 문제는 1, 2위 정당의 득표율이 낮아 두 곳이 연정을 해도 과반이 채 안 된다는 겁니다. 빨간색을 당색으로 쓰는 1위 3인당은 3위 녹색당, 4위 자민당과의 연정을 구성해 신호등 연정을 노립니다. 검정을 쓰는 기민당도 녹색당, 자민당과의 연정을 추진하는데 중남미 자메이카의 국기 색깔과 같아 자메이카 연정으로 불립니다. 양대 정당이 모두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제청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총선 때도 연정 협상에 4개월이 걸리는 바람에 메르켈 총리가 이듬해 3월에야 공식 재취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권솔 기자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팩트맨을 맡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도는 영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위에 자석이 붙는다며 백신에 자석을 당기는 그래핀 성분이 들어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이는 영상인데요.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래핀이라는 물질, 연필심을 만드는 흑연에서 떼어낸 얇은 막으로 100%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원료 등으로 쓰이는데 산화되면 독성을 띨 수가 있고 큰 입자는 폐나 장기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물질을 백신에 넣을 수 있을까요? 주사제 약을 보시면 투명하잖아요. 그래핀이 들어있는데 투명할 수가 없거든요. 들어있다고 하면 그쵸, 자석을 밀쳐내게 되겠죠.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 이 그래핀이 들어간 코로나 백신 특허가 국내에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팩트맨이 이 특허 출원자를 직접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 백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변이된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보고자 하는 계획은 잡고 있는 거죠. 새로운 백신 물질 아이디어를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특허를 출원한 건 맞지만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 정식 등록된 건 아니라는데요. 우리가 맞는 코로나 백신에 그래핀이 들어있다는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희귀질환 치료나 백신에 그래핀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다고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오늘 서울 하늘공원에서 담은 코스모스 풍경입니다.
초록빛 녹음이 아름다웠던 여름을 마무리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도심 속 풍경도 서서히 알록달록한 색으로 물들고 있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가을색이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중부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내일 오후에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수도권 등 그 밖의 중부에,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에는 20에서 80mm, 남부와 제주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해안에서는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흐린 날씨에 날도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과 대구는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글피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나?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나? 학교에서나 입사 시험 때 사라진 줄 알았던 이 질문,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이 유행어, 주인공만 바뀌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아버지가 소개해준 회사에 들어가서 6년 일하고 퇴직금 50억 원 받았다죠. 청년 실업자 30만 명, 학원비에 등록금에 이 자식 공부시키느라 애쓴 부모들. 이젠 이 자식 실업도 내 탓이려니 괴로워해야 하는 걸까요? 불공정의 시작인 이 말로 오늘의 한마디 대신합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